뭐? 냄새나는 김치, 마늘을 먹는 나라에서 위대한 호레이쇼 넬슨 장군보다 뛰어난 이순신이라고? 여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하던 그는 이순신 장군을 알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28살 미국인 영화 감독 알렉스입니다. 침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또 다른 하루, 세상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을 또 다른 기회죠. 적어도 저는 계속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게 다일 순 없어요. 노트북으로 끝없는 웹사이트들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어요. 몇 시간 동안 검색한 후에는 화면의 파란 빛이 제 눈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영화 감독이지만 최근에는 모든 아이디어가 말라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은 전에는 저를 흥분으로 가득 차게 했죠. 지금은요? 그냥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엄마는 이것을 창의적 블록이라고 불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자말은 제가 그냥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했죠. 그게 무엇이든 곧 이것을 깨트려야 했어요. 커피 머그잔을 잡으려 했지만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벌써 3번째 컵인데 아직 정오도 안 됐어요. 머리 위로 팔을 뻗으니 등이 항의하듯 소리를 냈어요. 얼마나 오래 여기 앉아 있었던 걸까요? 밖에는 분명 새로운 것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 고양이 루나는 창가에 햇살 가득한 자리에서 잠깐 올려다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봤어요. 역사 블로그에 묻혀있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관한 작은 기사였어요.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끌었죠. 한 나라를 구한 패배 없는 장군. 링크를 클릭했는데 또 다른 과장된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 예상했어요. 그 다음 읽은 내용에 저는 바로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고요? 최초의 장갑함을 발명했다고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쳤다고요? 소리내어 말했어요. 루나는 한쪽 눈을 떴지만 제 갑작스러운 열정에 분명히 감동하지 않은 듯 했어요. 계속 읽어나갔고 커피는 잊혀졌어요. 장군은 1590년대에 일본 침략자들과 싸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조선을 구했어요. 그는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총알에 맞았지만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갑판에 머물렀대요. 왜 전에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역사 선생님들은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몇 주 동안 이야기했지만 이순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익숙한 설렘을 느꼈어요.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흥분의 불꽃이었죠. 이건 그냥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특별한 것이었어요. 전화기를 집어 대학 시절 역사 선생님이었던 마르티네즈 교수님에게 전화했어요. 이순신이요? 제가 발견한 것을 설명한 후 그녀가 되물었어요. 아, 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여겨져요. 적들에게도 존경받았죠. 아시아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네요. 이제 제 마음은 빠르게 달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지 전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자신의 왕이 고문하고 거의 처형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요.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니 벽에 걸린 지도들과 책상 위에 반쯤 완성된 대본들이 보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았어요. 루나, 제 고양이가 햇빛 속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를 찾은 것 같아요.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는 5단어를 입력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장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싸우는 고대 배들의 광경이 보였어요. 화살이 그의 주변을 날아다니는 동안 갑판에 우뚝 서서 명령을 내리는 이순신 장군을 상상했어요. 아침이 왔고 저는 지쳤지만 흥분된 상태였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와 대화해야 했어요. 저는 자말에게 전화했어요. 누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자말이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제가 휘갈겨 적은 메모를 그에게 보여주며 반복했어요. 그는 1590년대에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했어요. 자말은 천천히 라떼를 저었어요. 당신이 흥분된 걸 알겠지만 실제로 이걸 누가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아야 해요. 당신의 마지막 새 다큐멘터리는 미국 역사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자말이 저에게 상기시켰어요. 그것들이 잘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그 주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달라요. 그가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북 전쟁에 관한 제 다큐멘터리는 작년 작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관한 제 작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채택되었고요. 둘 다 안전한 선택이었죠.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자말이 떠난 후 저는 카페에 남아 더 많은 연구를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많이 읽을수록 저는 더욱 매료되었어요. 여기 그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린 질투심 많은 관리들 때문에 여러 번 강등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왕에 의해 고문받고 거의 처형될 뻔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해군 지휘를 위해 돌아왔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번역본을 찾았어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우리가 출항할 때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충성, 희생,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 다른 문화에 관한 영화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시청자들이 이것을 보고 불쾌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하지만 저 같은 영화 제작자들이 익숙한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결코 전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제 첫 다큐멘터리가 제작 비용을 간신히 충당할 정도의 돈을 벌었을 때에도 그녀는 항상 저의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1500년대의 한국 장군에 관한 영화를 만들 생각이에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전화선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몇 달 만에 더 관심 있어 보이네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여행하고 번역가를 고용하고 인터뷰할 의향이 있는 역사학자들을 찾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비싸고 도전적일 거예요.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목적의식으로 생생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것이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공항을 나와 밝은 한국의 햇살 속으로 들어서며 흥분과 불안이 함께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습기가 즉시 저를 강타해서 티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주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행객들에게 여러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영화 제작자분이시죠? 제 오른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보였는데 단순한 파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계시는 동안 안내자이자 통역사로 일할게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은 처음이에요. 민지가 웃었어요. 알아챘어요. 외국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보이는 압도된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소리, 냄새, 심지어 공기의 질까지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주차구역으로 저를 안내하며 덧붙였어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서울은 방문객들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운전하는 동안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고속도로를 따라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각은 다음 것과 똑같았어요.
디지털 광고판에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K-팝 스타들이 나오는 광고가 번쩍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민지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해왔지만 그가 지켰던 나라에 대해 제가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지 이제 깨닫게 됐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닌가요? 배우기 위해서요. 서울 중심부로 들어서자 교통이 느려졌어요. 현대적인 유리 마천루들이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그 표면에는 구름과 푸른 하늘이 반사되었어요. 거리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붐볐고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서울은 너무 현대적으로 보이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맞아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기를 보세요. 그녀는 왼쪽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반짝이는 사무실 건물들에 둘러싸인 고대 궁전이 있었어요. 그 곡선형기와 지붕과 채색된 나무 기둥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저것은 덕수궁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일부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한국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나란히 존재해요. 우리는 인사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한 후 민지는 제 시차 적응을 돕기 위해 산책을 제안했어요. 좁은 거리에는 전통 공예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 나무문이 있는 찻집, 그리고 노트북을 타이핑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찬 현대적인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공기는 거리 음식 냄새가 났어요.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달콤하고 짭짤한 무언가였어요. 내일 박 교수님을 만날 거예요. 민지는 우리가 작은 식당에 멈추자 말했어요. 그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고 당신의 다큐멘터리에 인터뷰하기로 동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맡은 일의 무게를 갑자기 느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쩌죠? 제 자신의 제한된 이해 때문에 한국 역사를 잘못 표현하면 어쩌죠? 이걸 드셔보세요. 민지가 제 생각을 끊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떡이라고 불리는 달콤한 떡이 담긴 종이컵을 저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하고 도시에 황금빛을 들이우자 우리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돌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장기와 바둑을 하고 있었어요. 저것은 바둑이에요. 민지는 제 시선을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해왔어요. 저는 남자들이 판에 흑백 돌을 놓는 것을 지켜봤고 그들의 얼굴은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이순신 장군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전통들, 이 거리들, 이 땅 이것이 그가 보호하기 위해 싸웠던 것이었어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전투를 벌인 바다를 보시면 그때 정말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저는 올바른 장소에 있었고 올바른 이야기를 따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발견을 가져올 것이지만 지금은 이순신 장군이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나라의 이 작은 구석을 앉아서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민지였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역사학회가 오늘 명량 대첩 재현 행사를 개최해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예요. 보고 싶으면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해요. 저는 갑자기 완전히 깨어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완벽해요. 그 장면을 꼭 촬영해야겠어요. 1시간 후 우리는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언덕과 건물 사이로 파란 바다가 잠깐씩 보였어요. 시골은 아름다웠어요. 나무로 덮인 작은 산들 사이로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전투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민지가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운전하는 동안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져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1597년 다른 제독의 형편없는 지위로 조선 해군의 대부분이 파괴된 후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만 남았어요. 일본은 133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죠. 10배나 더 많았군요. 저는 속삭였어요. 어떻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어요. 좁은 해협이 본토와 작은 섬을 분리하고 있었고 물 위에 정박해 있는 나무배들이 보였어요. 실제로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이순 씨는 이곳을 선택했는데 이곳의 물살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지역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몰랐죠. 우리는 물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제 카메라 장비는 근처에 소풍 담요를 펼치고 있는 한국 가족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았어요. 시작해요.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민지가 말했어요. 물 위에서는 화려한 전통 한국 갑옷을 입은 남자들이 배의 갑판에 서 있었어요. 가장 큰 배는 활에 조각된 용머리가 있었어요. 거북선이었죠. 확성기를 통해 한국어로 이야기가 나레이션 되었고 민지는 저에게 번역해 주었어요. 재현이 시작되자 저는 카메라를 그 행동에 집중했어요. 조선 배들은 물살이 가장 강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한 척의 배를 보내 일본 함대를 도발했어요. 적선들이 추격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조류에 휩쓸려 혼란스럽고 흩어졌어요. 조류는 보이지 않는 동맹군 같았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일본 배들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죠. 일부는 제대로 방향을 돌릴 수 없었고 다른 배들은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조선 배들이 혼란에 빠진 일본 배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조선 선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각 적선이 패배할 때마다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자신들의 배를 하나도 잃지 않고 31척의 일본 배를 침몰시켰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여겨져요. 재현 후 저는 몇몇 참가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이순신 역할을 맡은 나이든 남자는 갑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그 남자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보다 부하들과 나라를 더 생각했어요. 각 전투 전에 그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의미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된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워 살아남을 것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죽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나중에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민지와 저는 해협을 내려다보는 바위에 앉았어요. 재현 배들은 밤을 위해 묶여 있었고 그들의 화려한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미국에서는 게티즈버그나 디데이 같은 전투에 대해 배우지만 명량 대첩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구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알려질 가치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토와 섬 사이에서 소용돌이치고 회오리치는 물살을 지켜봤어요. 400년 전에 크게 수적 열세에 있던 함대가 불가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바로 그 물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순신 장군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지 그의 전술이나 거북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힘을 찾고 지식과 지능을 사용하여 겉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는 그의 능력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영상이 제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될 것임을 알았어요. 단지 전투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표하는 것 무력에 대한 지혜의 승리, 두려움에 대한 용기의 승리를 말이에요. 저는 어두워진 아파트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벽시계는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영상, 인터뷰, 나레이션을 조각조각 모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눈은 피로로 따가웠지만 작업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그저 또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되었어요. 몇 가지 편집만 더하면 돼요. 저는 장군의 마지막 전투에 대한 박 교수의 인터뷰 오디오를 조정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만족할 만한 러프컷이 나왔을 때 저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자말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해?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어요. 자말이었어요. 밤새 그것을 봤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은 당신이 전에 한 어떤 것과도 달라요.
더 좋아요 아니면 더 나빠요? 저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뭔가 진정성이 있어요. 마치 당신이 정말로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맞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신경 쓰게 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제 작은 제작 회사의 다큐멘터리를 발표했어요. 그들이 보는 동안 상영실은 조용했고 어둠 속에서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크레딧이 올라가고 불이 켜지자 저는 숨을 죽였어요. 어때요? 저는 침묵 속에 물었어요. 제 프로듀서인 다이애나가 앞으로 기울였어요. 위험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관객이 보통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계속했어요. 이것은 또한 당신이 이제까지 만든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독립영화 제작자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달 후 장군의 승리 이순신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작은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어요. 저는 민지에게 행사를 위해 날아오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극장에서 제 옆에 앉아 불이 어두워질 때 긴장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관객 반응은 제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사람들은 질의응답 시간 동안 사려 깊은 질문을 했어요. 몇몇 한국계 미국인들이 나중에 저에게 다가왔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유산의 일부를 공유해준 것에 감사했어요. 당신은 뭔가를 제대로 포착했어요. 한 노인 한국 남성이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어요. 단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왜 중요한지도 보여주었어요. 그 말들은 어떤 리뷰나 상보다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큐멘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채택되었어요. 학교들은 교육용 버전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을 본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의 한 교사가 썼어요. 제 학생들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무시해온 아시아의 다른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호주의 한 가족은 한국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을 방문한 자신들의 사진을 보내며 썼어요. 당신의 영화가 우리의 휴가 선택에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 역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 첫 여행을 한 지 1년 후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의 초대장을 받았어요. 한국문화재단이 국제적으로 한국 역사를 알린 공로로 저를 상으로 표창하고 싶어 했어요. 서울의 무대에 서서 관객을 바라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민지와 박 교수님,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에요.